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민중이 자기 집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집을 지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팀의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건 산동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왕 씨는 집이 강제로 철거되는 걸 막으려고 철거팀과 맞서다 결국 갈비뼈 3개가 부러졌습니다. 철거팀은 왕 씨를 억지로 집 밖으로 끌어냈고 바로 그녀의 집을 철거해버렸습니다. 왕 씨는 10년 넘게 살아온 집이 포크레인에 밀려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3일 새벽 산동성 진안시 왕로촌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강제 철거팀이 마을에 들어와 강제 철거를 시도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철거팀은 고추물 물대포로 주민들을 쫓아내려 했고 주민들은 이에 휘발유 폭탄, 폭죽, 벽돌 등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공안이 타협하며 그날 밤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주민들이 승리했습니다. SNS X에 올라온 오늘의 뉴스라는 계정이 게시한 짧은 영상에서는 산동성 진안시 왕로촌 마을 주민들이 강제 철거팀과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현지 정부가 왕로촌의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고 주민들에게 이주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에도 주민들은 정부의 보상액이 너무 낮다며 권리 보호에 나섰습니다. 9월 18일 강제 철거팀이 마을에 들어가려 했으나 주민들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그리고 23일 새벽 1시경 철거팀이 다시 마을을 기습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들은 곧바로 마을 입구에 모여 철거팀의 진입을 막았고 양측은 격렬한 충동을 벌였습니다. 철거팀은 고추물 물대포를 사용해 주민들을 쫓아내려 했고 주민들은 휘발유 폭탄, 폭죽, 벽돌 등을 던지며 맞섰습니다. 결국 철거팀은 마을에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좋아, 산동 사람들, 산동 남자들 최고다. 돈이 있어도 주민들 보상은 안 하고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만 준다. 맞아, 이렇게 해야 해. 전국 동포들이 배워야 해. 전국 사람들이 이렇게 단결하면 대륙 해방도 희망이 생길 거야. 산동 주민들이 일시적인 용기로 자신의 집과 권리를 지켜냈지만 모든 하청 민중이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SNS X 플랫폼 청사 선생의 국정 이야기라는 계정이 게시한 영상에 따르면 9월 22일 밤 북경 용정문에 중기위 문 앞에서 시위하던 민중들이 북경 공안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산됐습니다. 네티즌에 따르면 총 11대의 대형 버스가 와서 사람들을 잡아갔고 많은 사람이 저항하다가 경찰에게 구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22일 오후부터 이미 많은 시위대가 모여 23일 청원을 위해 줄을 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국경절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이 공산당에 먹칠하고 있다. 보기에 좋지 않다. 공산당의 일관된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처리하는 것이다. 상방, 즉 청원은 중국 법치 사회의 특색이다. 특권과 인맥으로 수많은 억울하고 거짓된 사건을 만들어낸다. 위선적으로 상방이 가능한 곳을 만들어두는 게 정말 웃기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다른 네티즌들도 상방 자체를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유머다. 어떤 시대든 거지와 상방을 제기하는 사람의 수는 통치 계급이 결정한다. 만약 나라가 태평하고 민중이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다면 누가 거지로 나서고 누가 상방하겠는가? 상방 자체가 사기다.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좋은 징조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중공의 특색이 있는 상방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명시한 상방권에서 기원합니다. 각지에서 온 상방자들이 북경에 있는 국가신방국 앞에 긴 줄을 서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지방정부는 상방을 사회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치 행사나 민감한 날이 다가오면 지방정부는 상방자들을 차단하고 저지하는 방식으로 유입 차단을 강화하며 상방을 막는 것이 정부의 사회 안정 유지 수단이 됐습니다. 강소성 상주시의 상방자 쥐동칭은 올해 71세로 7월 3일 북경에 상방하러 갔다가 푸유제 파출소에서 방문 차단을 당했습니다. 5일에는 형사 구류 통지서를 받았고 쥐동청은 사건 조작 혐의로 구류됐으며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쥐동청의 장녀 양채영은 우리는 그들이 상방을 막을 거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북경에는 국가 신방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갔을 뿐인데 그들은 즉시 사람을 보내 우리를 납치했습니다. 파출소 경찰들도 모두 피하더군요. 우리는 당시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무서운 곳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쉬동청은 6월 24일 북경에서 상방 중 낯선 남성들에게 강제로 파출소에서 쫓겨나 귀양 조치를 당했습니다. 4월 5일 쉬동청과 그의 딸 양리는 북경 남역에서 질서 방해 혐의로 방문 차단을 당했으며 이때 목을 졸리고 뺨을 맞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쉬동청 가족의 어려움은 수많은 피해 상방자들의 축소판일 뿐이며 상방자 대부분은 구류되거나 처벌을 받았고 정부가 함정을 파놓아 상방자들을 속이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호북성의 59세 상방자 시아평은 2차례 거리에서 납치되어 비밀 장소에 감금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국은 그녀가 상방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감옥의 피해자입니다. 흑로란 검은 감옥이라는 뜻으로 불법 감금 장소입니다. 흑로는 중국 각지에 존재하며 정부 관리들이 해충으로 여기는 상방자들을 억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북경 및 기타 도시의 관리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이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급 관리들은 계획적인 납치 방식으로 상방자들을 다루고 있으며 많은 상방자들이 신방부 건물 앞에서 납치되어 호텔, 돌봄센터, 정신병원 등에 위치한 국가가 운영하는 검은 감옥에 감금됩니다. 인권감시 아시아연구원 펠림 카이는 중국의 신방 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 문제를 잔인한 폭력배들의 소행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시아평은 2차례 감금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100명과 함께 창고에 며칠간 감금됐고 두 번째는 허름한 시설 건물에서 몇 주 동안 감금됐습니다. 그녀는 정부는 우리가 이 검은 감옥에 대해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3년 이후 중국 전역에서 검은 감옥은 급증했으며 수천 명의 상방자들이 실종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공 당국이 관리들의 임의적 수감 허용 제도를 폐지한 뒤 검은 감옥이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한 잡지에서도 북경에만 최소 73개의 검은 감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감시의 아시아연구원 니콜라스 베켈리는 이 고통스러운 인권 블랙홀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 검은 감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상방자 1인당 하루에 22에서 44달러를 받으며 비용은 지방 관리들이 지불합니다. 이는 사실상 감금 기간을 연장하도록 장려하는 구조입니다. 북경의 활동가이자 법학 교수인 허지용은 이러한 검은 감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검은 감옥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상방과 관련된 소송 건수가 1000만 건에 달하며 수백만 명이 정의를 구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호소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자유를 제한당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 방문자 저마다 가슴 뭉클한 인권 비극이 배후에 숨겨져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재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 사회는 경제 악화가 지속되며 모든 산업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상점들이 대거 폐업하고 있으며 해고와 실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고 중공 당국은 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보입니다. 분석가들은 중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북경 당국의 롤러코스터 같은 통치 방식이 중국 내부에 분열된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혁명 전야에 가까운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공은 1대1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10조 위안 반도체 프로젝트, 슝안신구 중국 제조 2025 등과 같은 대규모 전략을 내세우며 이른바 비범한 성취와 위대한 변화를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난 미완의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9월 26일 중공중앙정치국이 경제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드물게 중국 경제에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정치학자 황유는 9월 28일 미국의 소리에 기고한 글에서 9월 마지막 주에 북경의 관리청이
다시 한번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진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와 지급 준비율 인하를 통해 중국 주식 시장과 부동산에 대규모 자금을 직접 투입했으며 국경절 이후 금융 및 복지 정책이 도입될 것이라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2022년 11월 말 갑작스럽게 중단된 코로나 제로 정책의 재현과도 같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2024년 9월 중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구심을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중국에서 거리에는 백지가 없고 대규모 집회도 없으며 북경에서는 쿠데타의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모든 대응은 마치 보이지 않는 혁명을 맞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는 백지혁명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시장과 사회에서의 부드러운 저항이 공산당 통치 체제의 근본 노선을 전면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지난 12년 동안 북경의 수많은 실패한 정책과 롤러코스터 같은 통치 방식이 중국 내 정치와 경제의 거대한 모순을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특히 국유 기업의 부흥과 개방 정책의 반복적인 충돌은 중공의 정치 경제학적 해석으로도 상정부와 경제적 기반 사이의 큰 모순을 부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독자들은 이제 매우 기이한 혁명 전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중공의 전체주의화는 자국의 존재 기반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이든 내부적이든 체제적이든 인식적이든 재산이든 정신적이든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이것이 공산당이 선전하는 자아혁명의 예상치 못한 결과인지 아니면 백지혁명 이후 또 다른 무형혁명의 도래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